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월요병 앓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월요병은 원래 알아왔던 거잖아요. 원래 알아왔지만 지난 주말 5차 촛불 집회 때문에 더욱더 심하게 앓지 않으실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실제로 저도요, 매주 이렇게 촛불 집회 나가다 보니까 월요일만 되면 몸살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도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죠. 근데 제 기억으로 집회 전에도 월요일마다 아팠어요, 이 PD님은. 그랬었나요? 아무튼 뭐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지난주 촛불 집회는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은 서울 시내 눈발이 날렸었잖아. 네. 2, 3시에는 막 펑펑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촛불 집회 이거 어떻게 할까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한 3시 넘어가서 한 4시쯤 되니까 눈발이 잦아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희 가족들이랑 광화문 광장 그 인근으로 나갔는데 재미난 장면을 봤습니다. 차벽에 꽃을 붙이는 그런 이벤트를 지난주부터 했었잖아요. 지난주에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꽃 스티커를 나눠주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걸 받은 시민들이 차벽에 가서 꽃 스티커를 이쁘게 붙이더라고요. 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요, 의경들 있잖아요. 의경들이 그거를 너무나 재밌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와서 많이 붙이거든요. 애들이 저 위에다 붙이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 의경들이 안아가지고 거기다 붙여주더라고. 붙이라고 올려주더라고. 그 의경들 얼굴에 붙이면 안 되나요? 그럼 사람 얼굴에 스티커를 붙이면 안 되죠. 아무튼 진짜 촛불 집회가 하나의 축제로 승화된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던데, 외신들도 그 모습을 열심히 전하고 있죠. 특히나 BB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얼마 전에 보도를 했더라고요. 한국에서 부패 스캔들은 왜 새롭지 않은가? 제목은 한국을 완전히 까는 기사인 것 같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한국 국민은 정직하지만 정치 경제 상층부의 부패 스캔들은 끊이지 않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담겨져 있는 기사더라고요. 윗놈들이 문제다? 그렇죠. 우리가 늘 얘기해왔던 그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자세히 봤더니 BBC에서 취재를 많이 했네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술집 탁자 위에 돈이 가득한 지갑을 놓고 가도 훔쳐가지 않는데요.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를 놓고 와도 그곳이나 더 안전한 장소에서 카메라를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시민의식이 엄청 높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화장실 가면은 본의 아니게 스마트폰을 놓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10분 뒤, 20분 뒤에 갑자기 생각나서 가보면 있잖아. 맞아요. 그거 누가 들고 가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상층부 부패 스캔들, 네. BBC는 이렇게 전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최근 4명의 대통령이 모두 측근 비리로 물의를 일으켰다. 한국의 대통령이 머무는 곳에는 부패의 구름이 거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부패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 얘기도 분석을 했는데요. 한국 정부와 대기업의 정경유착이 박 대통령, 그러니까 박 씨의 아버지 박정희 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전했어요. 박정희 정권이 근대화를 진행하며 재벌과 손을 잡았고, 이후 대기업 중심이 고속 성장을 하면서 정부가 경제에 큰 영향력을 휘둘렀다. 정치와 재벌 엘리트와의 관계를 통해 부패가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고,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한 이러한 부패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BBC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촛불로 드러난 한국인들의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가 희망이다. 뭔 얘기냐면요, 검찰이 범죄자를 처벌하고, 대통령이나 최순실 그 일파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통해 부패에 저항하고 있다. 또 새로운 청탁금지법, 이게 김영란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제정됐고, 또 이거는 솔직히 동의하기 어려운데 BBC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언론이 집요하다. 이 언론이란 게 조중동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팟캐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저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외신들이 이렇게 한국인들의 촛불 집회 모습을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또 저희가
우리 얘기를 하자면은 집요하게 삼성 현대차를 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또 내부인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또 야 니네는 뭐 소재 없으면 꼭 재벌 오너가 들먹이더라 이런 식으로 또 글을 올려주셨는데 당연히 이런 글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많지 않아서 놀랐었어요. 그렇죠. 살짝 섭섭했었죠. 예. 근데 그나마 저희 위안이 됐던 거는 또 저희 애청자분들이 저희 입장을 또 명확하게 대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권력에 들어붙는 언론을 원하면 거기 가서 놀아라.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촛불 집회 얘기를 돌아가자면 너무나 반가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일본에서 프리허그한 그 동영상 내용을 전하면서 이번 주말 촛불 집회 현장에서는 의경들을 한번 프리허그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네. 실제로 하신 분이 계시네. 몇몇 언론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요. 집회 장소에 나왔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의경 경찰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한번 안아주고 갑시다. 이런 제안을 하셨대. 그래가지고 진짜 몇몇 그 집회 참가자들이 의경이나 경찰들을 안아줬다고 합니다. 예. 다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 아닐까? 프리허그가 정말 하면 이렇게 기분이 서로 좋아지는 것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해보질 않아서. 박 PD도 한번 직접 참가해 보세요. 프리허그 하면 진짜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예매 앱으로 하죠. 항공편은 최저가 검색 사이트가 있죠. 요즘은 탑승 수속도, 햄버거 주문도 터치스크린으로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일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검색, 가격 비교, 예매, 보안 프로그램 내려받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밀번호 변경하는데 한 푼이라도 대가를 받나요? 세상은 분명 더 편리해진 것 같은데 왜 자유시간은 줄어들까요? 바쁜 현대인의 삶을 더욱 분주하게 하는 그림자 노동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이 그림자 노동의 역습에서 밝혀집니다. 대가 없이 당신에게 떠넘겨진 보이지 않는 일들, 그림자 노동의 역습, 도서 출판 민음사.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첫 번째 소식부터 우울한데요. 20대, 30대 이제 가구주가 될 분들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사려고 할 때 몇 년이 걸릴까요? 저는 지금 제 월급으로는 평생 가도 못 사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이 소식을 처음 전해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무 오래 걸린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부족하다. 이것도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 평균 처분 가능 소득이 371만 원이래요. 이렇게나 많아요? 예. 그래서 이 371만 원을 기준으로 한 푼도 안 쓰고 12년을 모으면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데 이때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약 5억 5천만 원. 오호. 그런데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게 알고 봤더니 우리가 입고 먹고 하는 거 말고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돼 있어. 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 흔히 말하는 4대 보험하고 세금만 뗀 상태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고 몰고 이런 거를 다 빼봤더니 120만 원으로 급 나가네? 그러겠죠. 네. 애들 또 교육도 시켜야 될 테고. 그래서요, 이 120만 원을 기준으로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사봤더니 몇 년이 걸리느냐? 38년 6개월. 38년이요? 이거 반올림하면 39년이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20세에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고 해도 거의 60세가 돼야 집을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국 현실로 계산을 해보면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오고 빨리 취업을 하고 이래봤자 26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빨라도? 그러면 40년이 지나면은 환갑 지나고 66세. 66세 때 집을 산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그러면 한 10년 살면 죽어야 돼. 이거 어떻게? 그래도 살기는 10년보다 더 살죠. 평균 수명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와 유사한 통계를 매년 저희가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들을 때마다 연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12년 동안 집값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요동을 치겠죠. 가만히 있을 때를 기준으로 12년이 걸리고요. 그리고 38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통계를 전해드리는 거는 이 통계 자체가 현실성이 극히 떨어진다. 거의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거 이것조차도 억울할 수 있는데 하물며 그 40년도 현실성이 없다. 제 얘기가 맞네. 평생 가도 집 못 산다. 맞습니다. 아니 집값이 반토막이 나면 좀 가능해지지는 않을까요? 전쟁이 나야 확실해지죠. 그렇다고 전쟁 나면 안 되죠. 박 PD는 스마트폰을 좀 자주 바꾸시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좀 싼 걸를 여러 번 쓰겠다. 나눠서 쓰겠다. 그게 제 지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스마트폰들을 처분을 해야 될 텐데 처분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아이들이 오락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팔지는 않으시는군요. 네. 아니 근데 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 스마트폰을 중고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좋은 거는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 판매할 때 보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나 개인정보 같은 거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나 봤더니만 그거 초기화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딜리트를 누르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초기화만 해가지고는 개인정보 유출 안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화를 하거나 개별로 삭제를 했을 때는 그게 지워도 지워진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내용은요. 유럽계 보안업체인 블란코가 밝힌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고요. 미국, 프랑스, 중국 등 9개국의 성인 스마트폰 사용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안드로이드폰 고객의 약 30%는요. 중고 매매 전에 데이터 삭제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직접 손으로 파일 등을 지운다. 이게 딜리트를 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공장 초기화한다. 이런 대답은 46%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설정에 가면은 요런 게 있죠. 그런데 이렇게 수동으로 삭제하거나 공장 초기화를 하더라도요. 나중에 데이터를 사후에 복구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인 거예요. 최순실 태블릿처럼? 그렇죠. 따라서 이 블랑코에서는요. 기기 내의 정보가 복구 안 되도록 완벽하게 지워주는 데이터 삭제 소프트웨어를 써야 된다 이렇게 충고를 하는데 네. 이렇게 쓴다고 얘기한 안드로이드폰 고객은요. 6%밖에 안 된대. 와, 그러면 90% 넘는 사람들이 그냥 간단한 수준으로만 삭제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 안드로이드 폰이 이렇다면 아이폰은 어떨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요. 애플이 중고 매매 전에 권장하는 삭제법이 있대요.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 네. 근데 이거를 권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는 사후에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삭제를 해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사후에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 기능을 한번 누르게 되잖아요. 내부 컨텐츠의 암호키 자체를 파괴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박 PD 얘기대로 사후에 복구가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얘기했잖아요. 극도로 어렵게라는 것은 가능은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를요. 한 번 해서는 안 된대. 최소한 3-4번 해야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충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중고시장에 팔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물을 매기래. 스마트폰에 물을 매겨라. 전자기기에 물이 들어가면 이거는 뭐 맥가이버가 와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중고 매매될 때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가 된다면 제조업체들이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런 거 완전히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디폴트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왜 안 할까? 이거 뭐 국정원에서 주워서 쉽게 복구하도록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뿐만 아니라 미국의 FBI나? 예.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이 지금 내후 외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땅콩 회항했어요? 땅콩 회항보다 어쩌면 더 클 수도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조종사 노조와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요. 조양호 회장의 아들이죠. 조원태 부사장이 일감 몰아주기를 해줬다는 의혹을 받아서 공정위가 조사를 들어갔고요. 검찰에 곧 고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 입장에서는 가장 큰 파트너인 조종사들이 반기를 들었고 자기 아들이 검찰에 피소될 위기에 처한 거죠. 오늘 업계에 따르면요, 이 조종사 노조가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대요. 비행기 회사에서 조종사들이 파업을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비행기가 못 뜨는 거죠. 이거는 대체 운항도 힘들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근데 이렇게 조종사 노조가 파업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요, 사측과 대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종사 노조 측에서는 우리 임금을 더 올려달라 이런 얘기겠죠, 당연히. 그런데 대한항공 측은 어렵다, 불황이다. 이 와중에 조양호 회장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글을 올렸냐? 한 조종사가 우리 업무가 너무 많다. 그런데 댓글에 이렇게 달았다는 거야. 아니, 조종사들이 뭔 일이 많어? 한가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가지고요, 이 조종사 노조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혹시 그거 아닌가요? 비행기 조종 중간에 별로 할 일이 없다. 자동 운항 항법 장치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써놓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을 하고 있다 보니 고소까지 이어진 거죠. 그리고요, 아들인 조원태가 이 대한항공 계열사 중에요, 사이버 스카이, 유니컨버스 이런 데를 통해서 내부 거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자회사래요. 그러니까 자회사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 즉 이 자회사도 총수 일가들이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검찰로부터 곧 피소를 당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도요 7억 1,500만 원을 부과받았대요. 아하, 그렇군요. 근데 7억짜리 과징금을 받고서 수백억 원의 이익을 올린다면은 저라도 과징금 낼 것 같은데? 그러겠죠. 박 PD도 페이스북 자주 쓰시잖아요. 네. 뭐 이외에 뭐 링크드인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실 텐데 혹시 거기에 올라온 사진을 내려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박 PD가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기만 하지 않고 그냥 내려받아서 저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자칫하다가는 랜섬웨어의 희생양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페북에서도 랜섬웨어에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랜섬웨어는 뭔지 아시죠? 임질로 잡아가지고 돈 뜯어내는 거. 네. 이 내용은요, IT 전문 매체인 엔가젯이 전했는데요. 이스라엘의 보안 전문 업체인 체크포인트 연구진이요, 이 같은 랜섬웨어를 발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기존의 웹 브라우저나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유포되는 형태였던 랜섬웨어가요, 이제는 SNS 상에서도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건 방심하기 딱 좋네요. 그렇죠. 특히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 뭐 이런 유명 SNS에서는요, 유명 인사들의 여러 가지 사진 같은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거 진짜 하나 다운받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특히 연예인들 사진.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잘못 내려받았다가는 스마트폰 자체가 먹통이 되고 돈 내놔라, 그래야지 풀어준다, 뭐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체크포인트는 이렇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SNS를 믿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랜섬웨어가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SNS 자체의 안전성 조사 유무를 떠나 아무리 유명하고 공신력 있는 SNS라고 하더라도 낯선 이들이 보내는 파일은 내려받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 링크드인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구인구직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요즘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친구 요청이 이상한 글씨에 그런 친구 요청이 많이 와. 저도 뭐 일본, 필리핀 각지에서 요청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함부로 친구를 승낙했다가는 랜섬웨어의 희생양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친구 수락도 조심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친구 잘못 사귀면 큰일 난다. 강남 간다고 그러던데. 그건 잘 사귀었을 때고.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세일 행사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난주 미국에서 성황리에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결과가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몇 명이 얼마를 썼을까? 아니, 외신 보니까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할인된 물건 사기 위해서 막 총싸움까지 벌어졌다면서요. 그래요? 엄청 많이 산 거 아닐까요? 저는 총질한 거는 처음 들었는데 근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갑을 연 사람은 늘었어. 그래요?
근데요, 전체 쇼핑액은 줄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계속 불황이 지배하고 있는데 갈수록 미국인들도 물건을 살 때 신중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이건 한마디로 미국인들도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미소매협회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소비자 4,330명을 상대로 25, 26일 설문을 해봤더니 4일간 연휴에 모두 1억 5,400만 명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1억 5,100만 명보다 2%가 늘었어요. 오호. 하지만 이들의 쇼핑 액수는요, 1인당 평균 289달러로 1년 전보다 3%가 줄었습니다. 아하. 1년 전에는 약 300달러였네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들은 주로 어디서 물건을 산 건가요? 네. 44%가 온라인 쇼핑이고요. 40%는 직접 매장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온라인 쇼핑 소비자는 작년보다 4.2% 늘었고요. 매장에서 산 사람은 3.7% 줄었는데 눈길을 끄는 거는요, 모바일 쇼핑입니다. 모바일 쇼핑이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서서 12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33%가 증가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참여하는 사람은 점점 는다. 대신에 금액은 점점 준다. 그리고 모바일로 쇼핑을 하는 금액 규모는 점점 커진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박 PD도 블랙 프라이데이 때 뭐 사셨나요? 저는 사면 좋다는 건 알았는데 이게 복잡하고 또 다 영어로 돼 있고 이래가지고 좀 귀찮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사이트를 찾아보다가요. 일단 눈에 띄는 물건은 있긴 있었지만 문제는 돈이 없어서. 네. 그리고 이거를 매년 느끼는 건데 국내에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전문 구매 대행 업체라든지 배대지라고 그러죠. 배송 대행 업체. 이런 전문 업체에서 우리 경제브리핑이나 팟캐스트나 이런 데 좀 나와 주셔서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아직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400억 원의 빚을 지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겨우 36살의 나이에 엄청난 빚을 지게 된 한 남자가 빚을 갚아 나간 장장 16년간의 세월을 책으로 썼는데요. 소설보다 가혹한 현실에 많은 독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 예비 창업자, 지금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자분은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수많은 좌절에도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독자 서평 중에는 위기 극복의 필독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글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어느 날 400억 원의 빚을 진 남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한빛비즈. 그러면 오늘의 섹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좀 재밌게 옛날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네. 옛날 어느 마을에 용한 점장이가 살고 있었대요. 진짜 옛날 이야기 같죠? 이 점장이는요, 세상 일을 모두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재주가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점장이한테 가서 제 미래를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곤 했대요. 점을 친 거죠. 네. 물론 공짜는 아니죠. 엄청난 금액의 복채를 내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 점장이의 이야기를 들었대요. 마을 사람들이 다들 이 점장이를 칭송하는 거야. 진짜 용해. 당신도 한번 가서 물어봐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그네가 갑자기 살짝 궁금해진 거야. 네. 뭐가 궁금해졌냐 하면 자신의 미래가 궁금해진 게 아니라 이 점장이가 진짜 그렇게 용할까? 이게 궁금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꾀를 냈어요. 어떻게 꾀를 냈을까요? 이 나그네는요, 마을 장터에서 점을 보고 있는 점장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점장이한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점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마을 동쪽에 가장 큰 빨간 벽돌집의 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물건이 모두 다 밖에 나와 있었어요. 이거 아무래도 도둑이 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듣자마자 점쟁이가 화들짝 놀랐어. 네. 왜 놀랐을까요? 마을 동쪽에 가장 큰 빨간 벽돌집이 바로 자신의 집이야. 나그네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점장이가 점을 보다 말고 나그네를 밀치고 막 자기 집으로 뛰어간 거야. 진짜 도둑이 들었나 확인하기 위해서죠. 근데 집에 가봤더니 집이 멀쩡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나그네가 다시 짠 하고 나타난 거야. 그러면서 점쟁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자신의 일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어찌 남의 운명을 알 수 있단 말이오. 이렇게 꾸짖으신 거죠. 이 모습을 마을 사람들도 다 봤겠죠. 네. 점쟁이의 실체를 똑똑히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점쟁이든 예언가든 자기 거는 못 보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 거는 못 보죠. 뭐 사주팔자나 타로카드 같은 것도 이게 통계학에 기반을 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과거는 맞출 수 있어도 완벽하게 미래를 점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뭐 자기 것도 정확히 볼 수가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부 점장이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을 말해준다. 진짜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뭐가 궁금한지 그 궁금한 것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아가씨가 와서 저 결혼할 수 있나요? 잘 들어보고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갖게 해준다는 거야. 네.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딱 봐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진짜 그럴 것 같으면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자네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네. 이렇게 희망을 준다는 거죠. 고로 점집은 사기다 그런 얘기인가요? 이걸 완벽하게 사기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심리 상담사 아시죠? 네. 뭐 자신의 마음에 불안이 있거나 미래에 불안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상담을 받잖아요. 심리 상담사한테 가서 그런 자신의 불안감을 털어놓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점쟁이한테 가서 풀어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한마디로 점쟁이가 심리 상담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점쟁이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지만 점쟁이들이 당연히 미래를 점치는 것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옛날 이야기는요. 이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전에 이솝우화 읽으신 것 중에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궁금하실 텐데 우리 주변에는 이 점쟁이와 비슷한 조직이 있어. 조직.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려주는 조직. 누굴까요? 바로 경제연구소들입니다. 경제연구소요? 경제연구소를 점쟁이라고 하면 사람들 다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연구소가 점쟁이처럼 그냥 단순하게 예측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엄청난 데이터, 또 분석도 하죠. 통계, 방정식, 일반인들이 봐선 전혀 알 수 없는 것을 써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계산해 내잖아요. 특히 경제 성장률 뭐 이런 거 전망치 같은 거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붙여서 딱 부러지게 발표를 하잖아. 그렇죠. 몇 점 몇 퍼센트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계산해낸 숫자에 대해서 그냥 나 이렇게 생각해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설명을 따라 붙이죠. 내가 이렇게 숫자를 예측한 근거에 대해서 자세한 해설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경제연구소가 경제 전망 같은 걸 내놓잖아요. 우리나라 거의 모든 언론이 이걸 받아 쓰죠. 저희만 받아 쓰지 않죠. 이건 마치 프로야구 시즌 시작하기 전에 해설하시는 분들이 한 8분 정도를 섭외를 해서 기사를 쓰잖아요. 그렇죠. 올해 누가 우승할 것이냐. 뭐 3강 3중 2약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 대부분 보면은 틀리더라고. 맞아요. 근데 연말께 가서 그거를 비판하는 데가 없어.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얘기를 드릴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경제연구소가 내놓는 이 전망치에 따라서 허리를 더 쫄라매야 할까? 아니면 호황이 온다는데 더 대비를 해야 될까? 뭐 이렇게 상세하게 분석을 해나가기 시작하죠. 근데 재미난 것은요. 경제연구소의 전망치가요. 한 달 뒤를 내다보는 게 아니에요. 한 분기 뒤도 아니죠. 1년 뒤까지 내다봐. 네. 심지어는 몇 년 후 전망까지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토대로 정부는요. 예산도 짜고 세제도 얼마나 걷어야 될지 결정을 하고 나라 살림의 기반을 잡고요. 또 기업 같은 경우에도 경영전략, 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전망치 가지고 보통 잡잖아. 사업계획도 이걸 토대로 마련하고요. 가게도 비슷하죠.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데 우리 지출 줄여야 되지 않을까? 내년에 경제가 화랑이래. 우리 아파트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결정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프로야구 전망도 제대로 못 맞추잖아. 네.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전망치 얼마나 정확할까?
별로 이런 거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요, 경제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다 박사급이잖아. 네. 대단한 분들이죠. 특히 수능에서도 경제학과가 가장 점수가 높잖아요. 거의 모든 대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수재들이 경제연구소에 모여 있고, 그런 수재들이 모여서 발표하는 전망치니만큼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잖아요. 이 때문에 기상청 날씨 예보 틀리면 사람들 다 난리를 치잖아. 네. 야, 니네 때문에 우리 야유회 망쳤어, 여행 망쳤어. 보통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틀린 거에 대해서는 다들 그냥 넘어가. 틀려도 아이, 그냥 이거 잠깐 실수한 거겠지. 틀리는 거는 예외적이겠지. 대부분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뭐 저도 일반인이지만 정부 발표, 한국은행 발표, 뭐 노무라 증권 발표하는 애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최근 27일 날요, 산업연구원이 내년도 경제산업 전망이란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요 2.5%라고 합니다. 네. 이 수치는요, 올해 전망치인 2.7%보다 0.2%포인트 내린 수치라고 해요. 이걸 내년도 전망치를 반기별로 보니까요, 상반기 성장률은 2.4%, 하반기는 2.7%. 보통 이런 얘기하죠. 상저하고다. 상반기 때는 약간 낮고 하반기 때는 높아지는 흐름을 띌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대요. 산업연구원은 아까 얘기대로 이 전망치에 대해서 그냥 그럴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예측했는지. 올해 성장을 견인했던 건설 투자가 내년에는 대폭 둔화될 전망이래요. 또 가계부채 부담, 구조조정의 여파 속에서 가뜩이나 부진한 소비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도 크다. 뭐 이렇게 내다봤어요. 특히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다 보니 국민의 지갑은 더욱 꽁꽁 닫힐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대요. 그래서 내년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도요, 올해보다 0.4%포인트나 하락한대요. 그래서 2.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해요. 뭔 얘기냐면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전국 혼란 장기화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성장률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하방 위험 요소로 남아있다. 이런 설명 붙여놨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더 끌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요 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통계인 거고, 박근혜 트럼프 리스크를 감안을 하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요, 방금 산업연구원에서 전망치를 끌어낼 수 있다, 이 말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기상청이 비가 온다고 했다가 비가 안 올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전망이란 게 한 번 하면 끝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박 PD가 예를 들었던 프로야구 전망, 올해 초에 3강, 4중, 3약? 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중간쯤 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 2강 5중이었네, 뭐 이런 식으로 전망을 바꾼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올스타전 정도 하고 나면은 바뀌긴 바뀌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바꾸면 그 전망한 사람이 신뢰성이 엄청 떨어지잖아.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죠. 맞아요. 근데 이 경제연구소의 전망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상황이 바뀌었다고 전망치를 바꾼다. 심한 경우에는요, 이게 바꾸는 게 그냥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분기별로 내년도 전망치를 바꾸는 경제연구소도 있어요. 네. 심한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일기예보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 맑을 것이다 이렇게 예보했는데 아침에 빗방울이 잠깐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보를 다시 바꾸는 거야. 비가 오겠습니다. 이거랑 뭐가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기상청이 맨날 기상 예보가 아니라 기상 중계라고 비난을 받잖아. 이거랑 네. 똑같은 거 아닐까요? 경제연구소의 전망도 경제연구소의 전망치가 아니라 그냥 측정치다. 지금 나오는 대로 그냥 측정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아도 쌀 것 같아. 이게 이런 기관들은 다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연구원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다른 연구기관들도 똑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줄줄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리고 있어요. 현재까지 발표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봤더니만요, 한국개발연구원은요 2.7%, 현대경제연구원은 2.6%, 한국경제연구원은 2.2%, LG경제연구원은 2.2%.
특히 이들 연구기관도요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 전망치 내놓은 것이다. 따라 조만간 하향 조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것도 중계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한마디로. 그렇죠. 또 재미난 게 있죠. 아까 박 PD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각 연구소 간에 격차가 생각보다 너무 크지 않나요? 한국개발연구원 2.7%, LG경제연구원 2.2%. 격차가 무려 0.5%포인트예요. 아유, 0.5%포인트? 뭐 이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따져보면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GDP 보세요. 우리나라 올해 GDP가 약 1666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성장률 0.5%포인트 차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GDP의 약 8조 4천억 원. 이야. 8조 4천억 원이야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적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수재들이 모인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자료인데. 그럼 정책 당국은 어떨까요? 정책 당국에서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거든요. 특히 기획재정부와 한은 같은 데서 내놓죠. 기획재정부의 공식 성장률 전망치 내년도 얘기입니다. 전망치는요 3%예요. 아니 다른 데랑 보면 차이가 상당하죠? 특히 LG경제연구원이랑 따져보면 0.8%포인트가 차이가 나. 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 내에선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내부적으로는 우리도 2%대로 내려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왜 못 내리느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3%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목표치다. 순수하게 전망치 내놓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권력자의 의지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점집처럼 국민들이 기업들이 듣고 싶어하는 숫자 이거를 읊어주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연구소 간의 격차가 크니까 이것도 좀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누구의 전망이 맞을까? 근데 이것마저도 또 다시 전망을 해야 돼. 누가 맞는지 자체를 또 전망하는 이런 불상사가 반복되고 있대요. 네.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기사도 나고 그러거든요. 진짜 이쯤 되면 뭐하러 돈 들여가면서 전망하는가 뭐 이런 게 의문이 들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번 따져봤어요. 국내 주요 기관의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진짜 생각보다 너무 커. 일단 9개 기관의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연간 GDP 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 차이 이걸 분석해 봤더니만요. 실제 성장률을 정확하게 예측한 기관이 몇 개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도 없겠죠. 맞습니다.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9개 기관이랬잖아요. 그리고 5년간 분석한 거잖아요. 45개에 달하는 전망치가 나왔는데 하나도 못 맞췄어? 아니 이렇게 확률이 낮을 수가 있나요? 아니 그럼 이들 기관은 없어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기까지는 좀 과격하지만 왜 이 전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45개 답을 냈는데 하나도 못 맞추면 이게 뭐가 필요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전망을 하질 말든가 그럼 다른 일을 하든가. 맞습니다. 또 평균 오차가 얼마나 되나 숫자를 따져봤거든요. 얼마냐면 무려 0.64%포인트. 근데 재미난 것은요. 어디가 가장 많이 틀렸나 봤더니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우리나라 기관은 아니에요. IMF. 예. IMF가 1.08%포인트로 가장 부정확했대. 이것도 재밌죠? 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여기는 0.92%포인트, 0.86%포인트. 여기도 엄청 부끄러운 수준이죠? 그럼 가장 정확하게 분석한 기관은 어디냐? 요 5년간 수치를 보면 한국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이 평균 오차가 0.64%포인트로 공동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마저도 부끄럽죠. 진짜 이거 학점으로 치면 낙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 정도 맞은 애들이 지금 1등 한 거 아니야. 미도 아니죠. 양 갈 거예요. 양이에요? 양가. 그렇죠. 또 재미난 것은요. 이들 9개 기관이 5년간 내놓은 45개의 성장률 전망치 중요. 실제 성장률보다 낮았던 경우가 몇 차례나 있었나 봤더니 단 한 차례. 금융연구원이 2013년 성장률 전망치 내놓은 게 2.8%였거든요. 실제 성장률이 2.9%. 그러니까 0.1%포인트 낮게 전망한 게 딱 한 차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44차례는 모두 실적을 웃도는 낙관적인 예측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까 가장 많이 틀렸던데 IMF는요. 2012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요. 무려 4.4%로 내다봤대. 근데 실제 성장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2.3%. 반토막 났어.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그냥 점장이한테 가가지고 내년도 전망치 하나만 뽑아주세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아니, 실제로 주식을 전망을 할 때
펀드 매니저든 주식 전문가든 이런 사람들이 내놓은 거랑 문어 있죠, 문어. 문어가 그냥 마구잡이로 찝은 종목 이걸 비교를 해봤더니 문어가 더 결과가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튼 왜 이렇게 많이 틀리느냐 이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학술회의가 열렸거든요. 그 자리에서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에서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난 데다 최근 국내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요인이 가세함에 따라 경제 전망의 오차를 줄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네. 이 얘기를 풀이해보면 뭔 얘기겠어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 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실토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렇게 매번 틀리는 전망치가 그냥 숫자 몇 개 틀렸네? 점수? 낙제점이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악영향을 준다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 때문에 불황에 빠졌던 나라들이 있어. 물론 이유가 이게 100%란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란 얘기입니다. 어디냐? 바로 우리 이웃 나라 일본. 일본도요. 잘못된 경제 전망 때문에 20년 장기 불황에 빠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요. 일본이 1990년대 초반부터 불황에 빠졌잖아요. 근데 요 당시 경제연구소들의 전망치가 경기 호전을 예측을 했어요. 이러니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기가 호전되나 보다. 그러면 구조조정 좀 미루고 단기 부양을 해서 경기를 더 띄우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야.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 거품이 빵 터져버렸잖아. 장기 불황, 20년 불황, 이제 30년 불황이라고 하죠. 이렇게 빠져버리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일본뿐만이 아니에요. 얼마 전 유로존 국가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에 유로존 국가들 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오차가요. 1.9%포인트 날 때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죠? 근데 이렇게 오차가 심했는데 장기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 유로존 국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기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어? 경제연구소에서 나아진다고 얘기한다는데 다들 그냥 태만하게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재정위에 빠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지를 점령하라 해서 군인들이 막 쫓아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 게벼 했을 때 그 군인들이 겪을 절망감 이거를 생각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나 하는 이런 정부기관에서 터무니없는 전망치 내놓는 것은요. 전망 능력 부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칫 일본이나 유로존 국가들처럼 나라 살림을 말아먹을 수도 있잖아. 기업연구소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틀리는 전망치를 버젓이 내놓은 것은 이거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의심되는 점도 있어요. 이제 박 PD가 좋아하는 음모론을 좀 제기해 볼까 해요. 네. 아까 이소부화에서도 점쟁이가 듣고 싶은 말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드렸었죠. 네. 경제기관들도 듣고 싶어하는 전망치만 내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얘기인 거죠. 기획재정부나 하는 정부기관이잖아. 정부기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망치를 내놓을 때 정부가 듣고 싶어하는 전망치를 내놓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기업연구소들의 수치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기업연구소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 기업연구소에 돈 되는 데들이 재벌들이잖아요. 따라서 이 재벌들이 듣고 싶어하는 전망치를 내놨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여요. 특히나 재벌들이 뭔가 좀 해보려고 할 때는 전망치를 좀 높이고 내년처럼 재벌들이 악재가 쌓였을 때는 살짝 낮추고 재벌들이 최근에 이런 논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대요. 법인세 인상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내놨죠. 과세표준 500억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25%로 올리자. 국민의당도 200억 초과 기업에 대해서 최고세율을 24%로 인상하자. 이런 안을 제안을 했잖아. 이러자 경제계가 다들 난리가 났어요. 국회 법인세율 인상을 유보해달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호소를 하더라고. 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것까지 내놨어요. 법인세율 인상이 5가지 문제점과 정책 대안. 근데 내용을 보니까 요약하면 딱 이거예요. 법인세율 인상하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낮아져요.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인상하면 안 돼요. 이 무슨 지랄 엽차기 같은 소리야. 지금도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잖아.
그렇죠. 법인세가 이렇게 낮은데도. 맞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소득 재분배 또 국가 재정 건전성 회복 이걸 위해서라도 법인세 인상하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상도 이게 용어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죠.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때 너무나 낮춰놨잖아. 다시 정상화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얘기도 나오죠. 총 이득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효세율 이거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17%밖에 안 된대요. 이거는 OECD 국가 평균 23%에 훨씬 못 미치죠. 그러니 법인세 이럴 때 높일 여력이 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이렇게 세금을 더 걷어서 최순실 같은 애들이 장난을 안 쳐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연구소에서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낮출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전망치 내놓은 거에 0.1, 0.2%포인트라도 낮추려고 할 거예요. 네. 왜냐? 법인세 높일 여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경제가 이렇게 나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이소부와 이 동화의 나그네처럼 경제연구소들의 이런 불편한 실체, 정체를 알아보고 싶다는 이런 심정까지 들어요.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 머리로는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좋은 꾀가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이 비슷한 고민을 일상에서도 종종 하죠. 우리가 옷을 사거나 구두를 사러 갈 때, 그죠? 그럼 입어보고 거울을 보고 그러면 직원이 쪼르륵 와서 어머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물론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냉정하게 봐주는 것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전쟁과 같은 엄청난 사회적 이슈 덕분에 무기가 발전했다. 그럼요. 근데 이 전쟁 말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벤트 덕분에 IT 기술이 발전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와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죠. 야동 덕분에 초고속 인터넷 보급이 빨라졌다. 그렇죠. 박 PD가 실제로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 그럼요. 예전에 메가패스 이게 정말 최대 전성기였을 때 뭐 무슨 야동 동영상 해가지고 업로드를 하거나 다운로드를 할 때 속도가 너무 안 나오니까 이참에 TV에 메가패스 광고하네? 저거 깔면 빨라진다고? 그래서 까신 분들 정말 많죠. 그렇죠. 그때 지금은 중국에 있는 유승준이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뭐 이러면서 하니까. 그렇죠. 또 스타크래프트라는 그런 게임이 인기를 끄니까 PC방이라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도 발전했잖아요. 네. 이게 한류라고 하더라고요. PC방도. 아무튼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최근 전 세계에 관심을 끌고 있는 평화 촛불 집회 있죠. 이게 IT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요. 그동안에 크게 인기를 못 끌었던 인터넷 생중계 채널 있죠. 팩트TV, 오마이뉴스, 또 페이스북 라이브 이런 것들이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대. 촛불 집회를 생중계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네. 또 뭐 기존에도 인기 있었던 유튜브나 아프리카 TV에 대한 인기도 더 높아졌다고 하고요. 촛불 집회의 감동적인 장면을 생중계하는 그런 이유 때문인데 팩트TV나 오마이뉴스 이런 기존 매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페이스북 라이브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생중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 페이스북 친구들 봐도요.
광화문 촛불 시위 현장에서 자기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를 라이브로 쏘시더라고. 맞습니다. 또 재미난 것도 있죠. 지난 주말에 눈발이 날렸다고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제가 가봤더니 지난 주말에는 촛불 집회 현장에 촛불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대신 뭐가 보였냐? LED 촛불. 또 스마트폰 촛불. 이게 상당히 인기를 끌더라고요. 특히나 이 스마트폰 촛불은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 불면 꺼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덕분에 더욱더 인기를 끌고 있대요. 네. 아니 근데 이 김진태 이 아저씨는 좀 무식한 것 같아. 바람이 불 경우에 산에서는 불이 더 커집니다. 맞습니다. 이게 횃불이 되죠. 다 타먹어 산을 홀라당. 또 재미난 서비스도 이 촛불 집회 덕분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촛불 집회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화장실이더라고요. 화장실 찾느라고 다들 좀 고생들 하셨어요. 네. 근데 지도 서비스인 커뮤니티 매핑 이 서비스에는 화장실을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매핑 이것도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고 하고요. 또 SNS 중에 파이어챗이란 그런 SNS가 촛불 집회 현장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파이어 이것도 불이네요. 근데 이게 왜 인기를 끌었냐면요. 190만 이런 엄청난 인파가 몰리니까 인터넷이 먹통이죠. 네.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인터넷이 먹통이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다 안 되죠. 근데 파이어챗은 잘 된다는 거야. 왜 잘 되나 봤더니만 재미난 기술을 쓰고 있대요. 메시 네트워킹. 이게 메시 네트워킹이 뭐냐면요. 자신의 스마트폰에 LTE나 이런 신호가 약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웃에 있는 다른 스마트폰의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는 거예요. 마치 메뚜기가 뛰듯이 메시지를 전달해서 잘 터지는 그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에 연결되니까 실제로 인터넷이 잘 연결 안 되는 지역에서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재밌죠. 이건 토렌트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토렌트 서비스랑도 어찌 보면 비슷한 얘기죠. 또 이런 서비스도 되게 곽광을 받았잖아요. 집회 유념 경찰 추산이랑 집회 측 추산이랑 매번 다르니까 네. 그럼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주겠다. 이 서비스도 주목을 많이 받았죠. 광화문 일대에서 인터넷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거는 100만 이상이 모였다는 걸 바로 증명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그 광화문과 시청 일대 수많은 기지국이 있는데 그 기지국을 세울 때는 최소 한도, 최고 한도가 다 세팅이 돼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것만 봐도 경찰이 집계하는 거는 그 지랄 엽착이다. 이걸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아무튼 저희가 한 2주 전인가요? 촛불 집회가 의외로 지역 경제를 살린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잖아. 네. 이제 알고 봤더니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IT 경제도 살리는 것 같아. 네. 이거 매주 촛불 집회가 계속 이어져야 더 좋은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 어찌하죠? 근데 또 월요병을 생각하면은 또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빨리 하야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또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좀 지속돼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체험, 삶의 현장이잖아요. 체험, 역사 현장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촛불 집회 나가자고 하니까 우리 애들이 팔짝팔짝 쪄. 그러니까 이만한 국정 교과서가 어딨어 세상에. 진짜 이게 진정한 국정 교과서네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